자, 최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 상당히 큰 사건들이 엿대라 일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 현대차 그룹하고 GM하고 제휴, 또 토요타 BMW 제휴, 폭스바겐하고 리비안 또는 중국의 샤오평과 제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지금 자동차 산업이 어떤 흐름에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저는 2021년에 자동차 산업의 네 번째 빅뱅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08년에 포드의 T형 포드 등장으로 인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20세기 말에 토요타의 토요타 생산 방식, 그 세 번째는 2001년에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서 시장 폭발로 인한 빅뱅, 이 세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 형태의 빅뱅은 나타날 것인가, 또는 나타난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은 여러분도 제가 이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새로운 비즈니스 개척 때문에 긴장하고 있고 그것을 대처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테슬라로 대변되는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와 함께 지금 자동차 산업의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의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빅뱅인가 과연 새로운 위기인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빅뱅은 1908년 포드가 T형 모델 T를 출시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모델 T는 단일 차종으로 1574만 대를 판매한 전무후무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모델들이 1000만 대, 3000만 대, 4000만 대를 판매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모델 체인지를 하고 이루어낸 실적입니다. 토요타 코롤라, 토요타 캠리, 폭스바겐 골프 이런 차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그 T형 포드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고 대량 소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의 산업혁명에서 이러한 단어로 시작한 발전이 시작된 거죠. 그때 등장한 게 컨베이어 시스템이었고 그 컨베이어 시스템을 최근에 없애고자 하는 움직임이 자동차 회사들에서 생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T형 포드의 대량 생산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 시급에 12시간 일하고 하루에 2.54달러 받았던 것을 8시간 일하고 5달러 주는 걸로 바꿔버린 헨리 포드의 결정이 가장 극적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업체들은 비난이 있었고 비판을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높은 임금으로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증가됐고 중산층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됐죠. 이게 21세기 초 미국이 자동차 왕국이 된 시초였고 그것을 산업으로 발전시킨 것은 GM이었죠. GM은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형태의 자동차 산업의 틀을 만들죠.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2차 대전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은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80%는 미국에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 미국이 두 번째 토요타에 의한 빅뱅으로 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토요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저스트 인 타임 같은 재고 최소화, 효율성 극대화 이런 단어를 통해서 뭐 새로운 형태의 생산 방식을 동원했는데 그런 기술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GM이 연간 500만 대 생산하는데 80만 명의 인력을 동원했다면은 토요타는 400만 대 생산하는데 7만 명을 해결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제가 이 칼럼을 통해 여러 번 지적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최근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좀 다시 한번 다른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타는 그 당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으로 인해서 현지 생산으로 돌아섰고 일본 자동차에서는 세계 시장 공략했고 한때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3분의 1을 일본제가 차지하는 그런 큰 발전을 이루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주 언급했던 중국 시장.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0년 중국 연간 생산 대수는 200만 대, 작년에는 판매자 수 3,009만 대였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많은데 또 판매 대수가 많은데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소비자들이 그에 대해서 경쟁의 차원을 다른 차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중국차가 지금 세계적으로 스마트카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중국은 연간 생산 1,000만 대를 돌파했었는데 그것은 저는 그때 2008년 베이징 모터쇼에 갔을 때 팔부금융 도입하고 그때 베이징 올림픽 때였죠. 올림픽 개최
그리고 금융위기, 미국에서의 금융위기, 이 세 가지가 조합되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은 빅뱅을 이루었죠. 그것이 2023년 3,009만 대까지, 3,099만 대 오타입니다. 3,009만 대까지 성장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빅뱅에 관해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2021년에 칼럼을 쓴 적인데 그 배경이 전기차,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관심을 가졌던 게 포드하고 토요타, 중국에 이어서 새로운 빅뱅의 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가 그걸 이끌어 간다고 했었고 테슬라는 그런 예측을 뒷받침한다는 듯이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런 전략을 내놨죠. 물론 그 올봄에 그것을 저 새로운 저 전략에서 폐기한다고 철회한다고 발표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테슬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시장을 주도한다는 얘기는 전체 판매대에서 주도하는 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미래 지향성을 주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은 테슬라를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가 그 개인적인 캐릭터, 퍼스널리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그는 과거에 전기차와 에너지 대전환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시작했던 시크릿 마스터 플랜을 지금은 거의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물론 테슬라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새로운 방향에서 갈 수 있는데 여전히 2016년 자율주행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띄웠던 방식으로 지금은 인공지능과 그 자율주행으로 또 주가를 띄우고 있죠. 최근에 로보택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너무 정치적인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조금씩 더 불확실해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회사들은 레거시, 테슬라 모두 포함해서 전기화하고 자율주행, 공유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은 굉장히 꿈처럼 이야기하고 뭐 당연히 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일부 인공지능 개발 또는 학자들은 21세기까지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는 무의자나 구현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되죠. 그런데 참고할 것이 2019년에 미국의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자율주행차로 공유경제가 만약에 구현된다면 미국의 자동차 운행 대수가 연간 지금 3조 마일 정도 되는데 그게 8조 마일로 늘어난답니다.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다? 아니요. 그 8조 마일이 굴러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도로가 그냥 꽉 찬다는 얘기죠. 자율주행이 아무리 VTX 뭘 VTL 따져서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주행거리를, 시간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건 미국이 예했습니다만은 이걸 정리하면은 지금은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에서 승자가 누구냐?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는 단순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테슬라만이 아니고 IT 기업 들어가고 통신기업도 들어가고 더 하나 중국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IT나 통신 측면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이 위협이 되고 있고 그 때문에 폭스바겐도 규모를 축소하고 있고 GM은 현대차 그룹하고 제휴를 타진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은 토요타도 제휴를 타진하기 위해서 다음 달 말에 아키오 도요타하고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지금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 문제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에게 가장 큰 과제는 기후 재앙을 제어하기 위한, 막기 위한 탄소 중립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탄소 중립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그보다 더 큰 이런 식생활, 식자재,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참고했던 2019년에 데이비드 월러스 윌스라는 사람이 쓴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사회에서 본다면은 무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이 식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무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량 생산하고 있는 이 양육하고 있는 소, 돼지, 닭 이런 가축들 대부분 우리가 식량으로 쓰이죠. 이런 것들이 내뿜는 메탄가스가 기후재앙에 자동차보다 더 심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먹방이 심취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하고 환경 보호해야 되는 것하고 그런 중간에서 지금 과연
지금 형태대로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저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덜 먹고 덜 쓰고 덜 소비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에게 그것은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맹신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일자를 창출해야만이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 말을 하죠. 근데 그런 한편으로 환경을 보호해야만이 자연을 전략할 수 있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지구에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다.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반성도 있었습니다만은 불과 1, 2년 사이에 다 잊어먹었죠. 지금 누가 코로나 팬데믹도 지금 그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 하더라도 뭐 그건 일부에 그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신경 쓰지 않죠. 또다시 우리는 산업혁명과 경제발전, 생산성, 효율성 이런 식의 미래의 종교에서 다시 그쪽으로 몰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종사하는 제 입장에 본다면은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해서 인류 경제가 과거에 20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과정을 거쳐서 경제 발전을 더 하면 좋겠고 그래서 인류가 좀 더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논리에 동의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몰입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깨달았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걸 저도 지금 당장에 이렇게 가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수많은 사람들의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건 독재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토론해서 논의하고 해서 새로운 안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유럽식 민주주의는 하나의 안이 나오면 보통 이 정부 차원에서는 보통 2년 정도의 토론 시간을 줍니다. 그 토론이 일부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요. 저기 한 마을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동사무소 뭐 그런 데까지 일부분의 모두 국민들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그 토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내가 토론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서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모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산업혁명과 생산성 또 경제 발전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당장에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인류에게 가장 큰 과제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제 말이 100% 옳지 않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기후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고 탄소 중립을 달성을 위해서는 덜 먹고 덜 쓰고 그 이제 기존 산업혁명과 생산성이라는 종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최근에 자동차들이 뭉치고 있는 거고, 레거시 자동차들이 뭉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그들이 뭉쳐서 생산비를 줄이고 기술 개발비를 줄이는데 그 기술 개발비를 줄이는 것은 거기에는 탄소 중립 기술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들여다보면 제조업했던 그런 제조업들은 지금까지 많은 과정에서 그런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을 리드했던 게 정부의 규제 정책이었고 시민들의 운동이었습니다. 환경운동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지금도 국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약하죠. 일부 초등학생들이 채식 운동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지만은 이런 기성세대들은 관심 없죠. 우선 내 앞에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을 그렇게 바라는 그런 정도의 그치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속담을 생각합니다. 주머니가 두텁해지면 머리가 빈다. 제가 이게 가끔 그 칼럼을 쓸 때 쓰는 내용인데요. 반성을 해야 되죠. 우리가 눈앞에 이익에 매몰돼서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가 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